네, 마르크스파가 라살파를 어떻게 흡수해 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70년대까지 마르크의 사상은 이제 다른 사상과 혼용된 채 독일에 퍼졌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독일에 없었기 때문이죠. 특히 이제 라살에 의해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노동자들과 독일 사회주의자들은 라살의 사상과 마르크의 사상을 구분하지 못한 거죠. 사실은 라살이 많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마르크스의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라살을 통해서 마르크스를 접했습니다. 베벨조차도 국제노동자협회에 마르크스 취임 연설을 1년 후에야 접하고, 그다음에 1866년에 제일 인터내셔널에 가입했지만 공산당 선언 같은 초기 저작도 1960년대 말 이후에나 봤다고 합니다. 자본론은 1869년에 처음 접했고, 마르크스가 독일에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막스 이론은 늦게 소개됐고, 그것도 라사를 통해서 소개됐다. 아, 베벨은 이제 리프크네프트를 만나면서 비로소 마르크스와 라살의 차이를 알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라살이 말년에 이제 비스마르크와 타협했었죠. 그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라살은 백작 부인 소송과 각종 저서의 성공으로 전국적인 인물이 된 이후에 자기가 이제 마르크스 사상이 아니라 자기 독자적인 사상을 제시하면서 마르크스보다 오히려 자기가 더 동급 내지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재정도 돈도 뭐 마르크스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라살은 한때 마르크스를 추종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자기 자신의 조직의 대표가 됐고요. 마르크스는 여전히 이제 리프크네이트를 통해서 라살의 조직을 자신의 노선으로 선인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라살 조직이 창설될 당시에 이미 이 마르크스는 라살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라살은 사실상 독립된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라살 조직인 사회민주주의자 편집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참여할 것을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라살 조직과 이 사회민주주의 기관지가 라살의 독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편집 기관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라살의 조직이 국제노동자협회에 가입할 거라고 기대했지만 라살 조직은 국제노동자협회, 마르크스 조직이죠. 가입 자체를 논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라살 조직에 대한 마르크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한 겁니다. 겉으로는 라살을 존경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라살 조직이 겉으로는 마르크스를 존경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마르크스보다는 라살을 이제 자기 지도자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여전히 초창기에 라살과의 신분관계나 자기 후계자인 리프크네프트를 이 라살 조직에 집어넣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크스는 이 라살이 비스마르크와 협력하고 또 1인 독재죠. 이런 거에 실망하고 라살의 조직을 견인하는 건 어렵고 별도로 마르크스 조직을 따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리프크네프트에게 라살과 단절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마르크스 측은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면서도 라살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은 자제했습니다. 어쨌든 간접적으로 라살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라살 사후에도 라살을 존중하는 독일 노동자의 정서를 고려를 해서 라살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라살의 후계자인 슈바이처 같은 라살주의자들을 비판을 합니다. 리프크네프트는 독일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서 라살 조직과 통합하려고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라살주의에게 강령을 일부 양보합니다. 이 양보한 강령이 고타 강령이고, 마르크스가 자신과 라살의 차이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강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이제 비판을 쓴 게 고타 강령 비판입니다. 라살에 대한 마르크스의 비판은 라살이 이제 죽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라살이 죽은 직후 1964년 9월 마르크스 앵겔스가 보낸 편지에서 라살에 대해서 바람둥이 돈주왕, 유대인 왕당파는 이제 비스마르크하고 협력한 거죠. 광대, 감상주의자 등 성향이 섞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쿠겔만에게 보낸 편지, 라살이 자신의 저서를 표절했다고 밝히고, 프레이션과 비스마르크에 대한 라살의 옹호죠. 찬양을 비난했습니다. 마르크스는 라살의 후계자인 슈바이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라살이 프레이션 왕족, 봉건적 정당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엥겔스는 1891년 카우치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862년 당시의 라살에 대해서 보나파트죠. 인기 영합입니다. 나폴레옹 3세 인기 영합에 기울어진 프로이션의 통속적인 민주주의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라살은 대중적인 인기가 엄청났습니다. 1869년 라살 조직과 백작 부인이 떨어져 나가서 만든 조직이 통합을 했는데 그때 이 그 노선을 라살의 노선을 강하게 표현한 이러한 백작 부인의 조직의 그 강령을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작 부인 측이죠. 라살의 강경한 추종자들이죠. 추종자들은 이 라살주의에 따라서 경제 투쟁이 필요 없고 노동조합이 필요 없는 거다 하면서 이러한 노동조합 추진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라살 조직 내에서 노동조합을 추진했던 세력들이죠. 연초 노동조합과 목공 노동조합 등이 이 라살 조직을 탈퇴하게 됩니다. 1869년에 라살 조직을 탈퇴한 측과 베벨이죠. 베벨 측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노동자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라살 조직의 탈퇴자, 그다음에 이 베벨의 조직, VDAB죠. 그다음에 작센 인민당이 아이젠하우에서 독일 사회민주노동정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베베르에서 기초된 이 정당의 강령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제1조는 당의 목적으로서 자유로운 인민국가의 수립, 제2조는 당의 기본 원리, 제3조는 10개 항목의 당면 요구를 담았습니다. 이 당의 강령에 따르면 노동자의 자본가에 대한 경제적 종속은 모든 형태의 종속의 기초를 이룬다. 또한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모든 계급 지배 폐지를 지향하는 투쟁이다. 이거는 이제 그죠? 마르크스주의파의 뉘른베르크 강령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회민주노동자당이 마르크스주의파가 주도하고 중심이었지만 라살파의 요구도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령에는 노동수익 보통선거, 생산조합에 대한 민주적인 국가의 지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마르크스파의 요구대로 이 당은 제1 인터내셔널의 지부로 어, 선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당이 인터내셔널의 지부로서 돈을 회비를 내거나 인터내셔널의 결정에 구속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크스파인 독일 사회민주노동당과 라살파 조직이 결국은 통합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지금도 그렇고 예나 그렇고 노동자 조직이 통합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1866년에 양 조직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회동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파의 베벨은 선거법이죠. 라살파들이 관심 있는 선거법에 대한 협력을 제안했고 또 라살파들은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을 자신의 전당대회에 초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프크네프트와 베벨이 라살의 후계자인 슈바이처의 프레이션과 비스마르크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슈바이처가 의장에 당선된 후 이후 두 조직은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하고 제국의회에서 협력하기로 합니다. 1869년 마르크스파도 라살주의의 그 보통선거권, 국가보조의 생산조합, 임금 철칙 이거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기로 합니다. 이 시기에 공장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노동조합의 결성이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라살주의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라살주의자인 슈바이처는 자신의 노선을 수정해서 특히 경제 수정이 필요 없다는 임금 철칙이죠. 이걸 일부 수정해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이것이 성공해서 1869년 한 해에 5천 명의 회원을 가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파업에 대해서 계급의식을 고취시키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마르크스주의파도 마르크스주의에 따른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여기에 공장 노동자 숙련공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시기, 그러니까 1860년 말에서 1870년 이 시기에 독일의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1871년에서 1873년 2년 사이에 658건의 파업이 발생했고 공장 폐쇄로 파업이 어려워지자 여기에 대응하고자 1872년 에어프루트에서 노동조합의 지역 조직체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중앙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해서 전국적인 노동조합이 탄생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자 노동자들은 마르크스 조직과 라살 조직을 서로 통합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라살 조직은 슈바이처 이후에 지도 중심부가 없었고 그 이후에 하센 클러버라는 사람이 새 의장으로 당선됐지만 여전히 지도부가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선적으로는 서로 비판했지만 통합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았고요. 어, 회원 수로 보게 되면은 라살파, 회원이 1873년 총회에서 18,000명으로 막수주의파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런 라살파가 자기네 조직이 크기 때문에 막수주의파와 통합에 반대했지만 결국은 지도부가 무너지면서 어, 코레이션의 탄압을 받으면서 통합으로 하게 됩니다.
라살파의 일부 회원들이 마르크스파죠. 마르크스파의 작센 민주당 창당에 가담하게 되면서 양 조직은 서로 분쟁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하나로 뭉쳐라 이런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은 라살 조직이 컸지만 북독일 연방 선거죠. 1866년에서 왁수주의파의 작센 인민당에서는 당선자가 냈지만 라살 조직에서는 당선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1871년 최초의 독일 제국 의회 선거에서 라살파는 6만 표, 마르크스파는 4만 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당선은 마르크스파 2명만 당선됐습니다. 베벨이 이때 당선됐습니다. 1874년 일에서 양당은 서로 협력하기로 했고 비로소 라살파가 두 석을 얻었습니다. 라살파는 이 마르크스파와의 통합 논의를 총회에서 열었는데 이 통합을 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의회 활동에서 양측이 서로 협력하면서 갈수록 차이점도 줄어들고 양측의 친목과 우애도 높아지면서 통합 기운이 무르익었습니다. 그러다가 1874년 라살파의 집행부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87명이 체포당합니다. 지도부가 다 잡혀갔죠. 대부분의 프레이션 도시의 지부들도 해산당해서 중앙본부가 브레멘으로 이전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아살파들은 이런 조직 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에, 마르크스파와 통합 논의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령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통합 조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양측은 결국은 강령과 규약에 합의를 했고 서로 합동 준비회의를 구성해서 독일 노동자당 강령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리프 크네프트가 이것을 초안으로 해서 고타 강령 초안을 만들게 됩니다. 고타에서 두 세력은 통합 합당 대회를 열기로 했고 그래서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창당을 했고 라살파들은 해산합니다. 1875년 마르크스가 고타강령 비판을 했는데 이 쓴 이유는 마르크스가 나중에 이 통합당의 강령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라살주의의 잔재가 많이 남았다면서 비판을 하게 된 겁니다. 마르크스는 사실은 이 고탕령 초안을 보고 뒤늦게 여기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지만 리프크네프트 같은 마르크스의 제자들은 막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라살파와 통합을 위해서 어, 양보했기 때문입니다. 리프크네 입장에서는 이론보다는 두 세력의 통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양보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당시 마르크스파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대통일이죠. 그다음에 라살파는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프로이션 주도의 통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션과 전쟁에 패하면서 독일 제국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 통일론이죠. 양 조직의 통일론은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베벨과 리프크네프트 마르크스파는 전쟁 예산이죠. 전쟁 예산. 특히 이 프랑스와 전쟁하는 예산이죠. 이 예산 국채 발행에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이 막스주의파인 작센 인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파들은 보물 전쟁을 자본가들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전쟁에 거부했습니다. 레닌도 마찬가지죠. 제국주의 전쟁으로 거부했다. 반면 라살파들은 이 전쟁에 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랑스가 결국은 됐고 프랑스가 패배하자 라살파나 마르크스파나 모두 전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했고 알자스 로렌 지방을 병합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또 전쟁 이후 파리 꾸밈이 되자 라살주의자나 마르크스파 모두 파리 꾸밈을 지지하게 됩니다. 즉 라살파와 마르크스파가 차이가 많이 줄어듭니다. 조직 운영에서 마르크스주의파는 민주적인 구조지만 라살파는 의장의 독단이죠. 라살주의는 1인 독단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당 조건을 논의할 때 마르크스주의파가 일부 양보해서 당의 중앙 집권을 강화하자는 라살파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통합을 위해서 수용하는 거죠.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이 통합은 마르크스가 비판했음에도 마르크스 이자 리프크네프트가 주도했고 리프크네프트는 통합 정당의 강령은 이상적일 필요가 없고 화해의 상징적인 거다. 그래서 고타 강령이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단결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막스주의를 후퇴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리프크네프트는 이론에 있어서 마르크스의 우월성을 인정하지만 마르크스주의보다 실천적으로 내게 더 중요한 것은 독일 노동계급의 통합 단결이라면서 이 통합을 정당했습니다. 마르크스파의 지도부들이 강령에서 양보한 거는 조직세 문제도 있습니다. 라살파가 15,000명, 마르크스파가 9,000명에서 라살파가 더 많기 때문에 소수인 마르크스파가 라살파의 입장을 많이 배려한 것입니다. 고타 강령에는 그 당시에 프로이션 군주제죠. 독일 군주제, 독일 제국의 군주제 황제죠.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민주주의적 공화제라는 부르주아 사회의 최후의 국가 형태에서 계급투쟁이 철저히 펼쳐진다. 점이 서술됐다. 다시 말해서 독일 황제에 대한 비공식적인 직접적인 반대가 없고 간접적으로만 돼 있다는 겁니다. 라살파의 요구인 임금 철칙, 국가원조의 생산조합이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고타강령에 들어있는 라살의 흔적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노동의 전체 수익이라는 라살의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라살은 지주를 제외하고 자본가만 공격을 했는데 사실은 지주도 역시 공격 대상이죠. 라살이 이제 즉 공공계급과 일정한 타협을 하고 싶다는 점도 이 점도 그 배경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 탄생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아직 자본주의 사회의 모반, 잔재, 몸에 지니고 있고 거기서 생산물의 분배는 상품 교환을 규제하는 것과 동일한 원칙이죠. 그래서 평등한 권리라는 것은 부르주아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일한 만큼 가져간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이해관계의 사회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노동자는 전체 사회적 생산에서 공동 기금을 공제한 총량에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 일한 만큼의 노동량의 증서를 받는다. 노동자는 이 증서로서, 그죠? 이 증서로서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교환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반면 공산주의 사회죠. 발전한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은 분업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정신노동과 육체의 노동의 대립도 사라져 있고 개인이 어떤 특정한 분업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에 따라 생산력도 발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력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집단이 만들어낸 부는 모든 구성원의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의 분배가 부족할 때는 이 평등한 분배, 부족할 때는 이 평등한 분배가 불가능하지만 차고 넘치기 때문에 공평하게 분배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각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한 만큼 배분받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공동체를 위해서 남겨놓는다. 라살파가 1875년 합당에 동의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지도부의 분열, 회원수의 감소, 정부의 탄압으로 조직이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체 노동계급이 단결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의회에서는 마르크스파, 라살파 모두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라살파들은 사회주의에서 시작했지만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하고 독자 노선을 취했죠. 라살파들이. 하지만 조직이 쇠퇴하자 다시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했습니다. 반대로 베벨이 활동한 조직은 처음에는 자유주의 조직으로 시작했지만 리페크네프트 등이 결합하면서 마르크스주의 조직이 되고 라살파보다도 소규모, 그죠? 소수 조직이었지만 이 라살파를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은 라살보다는 마르크스파의 지도력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사회주의 노동자당조 통합당 1877년 독일 제국 의회에서 9%의 득표율을 얻었고 12석을 얻어서 제4당이 됩니다. 1년 후에는 55만 표, 1884년에는 76만 표 등 득표율이 점점 늘어나서 1890년에는 득표율로 제1당이 됩니다. 비스마르크는 이 성장하는 노동자 정치 운동, 사회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유주의 온건 분파를 포섭해서 보수적인 지배 연합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1878년 황제 비렐름 1세에 대한 암살 미수 사건을 빌미로 해서 사회주의자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사회민주자들의 위험한 활동을 단속하는 법률, 사회주의 진압법, 국가보안법이죠. 이거를 만들었고 이 법에 따라 사회주의자들이 개인적으로는 선거와 의회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정당과 노조의 조직적인 활동은 금지되고 조직 이름으로 하는 공개적인 정치 활동도 금지됐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이 개별적으로 하는 정치 활동이라든가 선거 참여는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국 의회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이 개인적으로 당선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